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내가 가지 말자고 했지. 당신도 좋다고 했잖아. 영어 된다고, 직접 운영할 수 있다고. 그 여자 때문이잖아. 그년한테 넘어가지만 않았어도. 새벽 4시 인천 부평구의 한 고시원 복도에서 중년 부부의 목소리가 새어 나옵니다. 3평 남짓한 방 안,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캐리어 하나. 옆방에서는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창문도 없는 이 방에서 저는 손에 쥔 필리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내려다봅니다. 어제 새벽 배송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고시원 계단을 올라가는데 아래층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선생님? 김민수 선생님 맞으시죠? 그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 방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착각이었을까요?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8년간 서울 대치동 외고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사람이 새벽 4시에 고시원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옛 제자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아내가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습니다. 64살,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같은 방을 쓰지만 서로 말을 섞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만 합니다. 월세 낼 돈 통장에 넣어뒀어. 응. 그게 전부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우리는 송파구 잠실의 34평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부부 합산 연금이 월 850만 원이었고 적금도 1억 5천이 있었습니다. 노후가 보장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시원 월세 45만 원을 내기 위해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 쿠팡 물류센터로 향하고 아내는 동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제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올해 66살이고 아내 박선영은 64살입니다. 저는 1985년 23살의 나이로 임용고시에 합격해 서울 대치동 외국어 고등학교에 발령받았습니다. 영어 하나는 자신 있었습니다. 토플 만점을 받았고 38년간 성실하게 가르쳤습니다. 제 제자 중에는 외교관이 5명, 통역사가 8명 있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영어는 김민수 선생님한테 배워야 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아내는 1988년에 초등교사로 임용되어 송파구 초등학교에서 35년을 근무했습니다. 교감 승진 제안도 여러 번 받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게 좋다며 담임만 했습니다. 졸업식 때마다 학부모들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고 명절이면 옛 제자들에게서 감사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는 1998년에 송파구 잠실 34평 아파트를 1억 8천에 샀습니다. 대출 6천을 10년에 걸쳐 갚으면서도 적금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자녀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불임 진단을 받았지만 그래서인지 서로에게 더 의지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북한산을 올랐고 1년에 한 번은 동남아 여행을 갔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6번이나 갔습니다. 영어가 통하니 편했고 날씨도 따뜻했습니다. 아내는 40대 후반부터 무릎 연골이 닳기 시작해 겨울만 되면 시큰거렸습니다. 그런데 2018년 어느 날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학교 축제날 한 학부모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30대 후반 여성이었는데 상담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제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조금 길게 잡았지만 저는 그냥 인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아내 휴대폰으로 익명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이 여자랑 카페에 있더라는 내용과 함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학부모와 학교 앞 카페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날 그 학부모가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잠깐 커피를 마신 것뿐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아내 눈에는 의심이 어렸습니다. 결국 교감 선생님 입회하에 학부모를 불러 해명했고 그 학부모는 오해였다며 사과했습니다.
아이는 다른 반으로 옮겼고 일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아내는 가끔 제 휴대폰을 확인했고 늦게 들어오면 어디 갔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싶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친절을 그냥 친절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대방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게 나중에 얼마나 큰 화근이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2019년 12월 저는 정년퇴직을 했고 2023년 2월에는 아내도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후 받게 된 연금은 합쳐서 월 850만 원이었습니다. 적금도 1억 5천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평생 안정만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 친구들은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목돈을 벌었는데 우리는 그런 도전 한번 해보지 못했다는 후회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내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 학부모 사건 이후로 뭔가 어색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면 관계도 회복되고 뭔가 새로운 도전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믿었습니다. 2023년 3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내가 유튜브를 보다가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요. 필리핀에서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면 월 수익이 1,000만 원씩 나온대요. 화면에는 필리핀 세부의 게스트하우스가 나왔습니다. 깨끗한 객실, 수영장, 야자수. 진행자는 50대 중반 한국인 남성으로 본인도 교사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교사였어요. 은퇴 후 필리핀으로 와서 게스트하우스 운영 중입니다. 월 수익이 최소 800에서 1,000만 원은 나옵니다. 에어비앤비로 예약 받으니까 안정적이에요. 매매가 6억 원, 객실 8개, 에어비앤비 예약률 연 85%. 영어가 공용어라 소통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영상 끝에 설명의 안내가 나왔습니다. 한번 드러나 볼까요? 다음 주 토요일 강남역 호텔 세미나실에 3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은퇴한 공무원이나 교사로 보였습니다. 강사는 유튜브에서 본 그 남성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교사 출신으로 5년 전 필리핀 이주 후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세부 막탄 지역 평균 예약률 85%, 객실당 1박 12만 원, 월 매출 1,200만 원, 순수익 800에서 1,000만 원. 저는 계산했습니다. 월 800에 연금 850을 합치면 1,650만 원. 필리핀 물가는 한국의 3분의 1이니 월 300만 원이면 충분하고 나머지는 저축 가능. 운영은 어렵지 않습니다. 청소는 현지 직원 고용하고 예약은 에어비앤비가 자동 관리합니다. 영어만 되시면 충분해요. 그 말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38년간 영어를 가르쳤는데 필리핀에서 영어로 소통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설명회 후 개별 상담에서 물었습니다. 초기 비용은요? 게스트하우스 6억, 리모델링 1억 5천, 운영자금 1억이면 됩니다. 저희 아파트 시세가 9억 2천, 적금 1억 5천, 총 10억 5천이면 충분했습니다. 다음 달 현지 투어가 있습니다. 3박 4일 1인당 90만 원이에요. 실제 게스트하우스 보시고 운영자들도 만나보세요. 집으로 오는 길에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그래요. 직접 보고 결정하죠. 그날 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계산할수록 괜찮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영어가 된다는 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현지인들과 직접 소통하고 외국 손님들도 직접 응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통역비 내야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내 무릎도 따뜻한 곳에서 좋아질 것 같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 관계도 회복될 것 같았습니다. 평생 안정만 추구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뭔가 도전해 볼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2023년 4월 우리는 필리핀 세부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3박 4일 투어 비용 부부 합쳐 180만 원.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10억 투자를 결정하는 일이니 당연한 비용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때는 이게 제대로 된 투자인지 아니면 함정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2023년 4월 필리핀 세부 투어에서 돌아온 우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5월에 잠실 아파트를 9억 원에 팔았고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총 10억 5천만 원. 평생 모은 전 재산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7월 세부로 출국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았습니다. 변호사, 중개인, 세금으로 7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8월에 리모델링을 시작했고 1억 3천만 원을 썼습니다. 9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청소 직원 2명을 고용했습니다. 40대 여성 마리오와 30대 여성 로사 둘 다 영어가 가능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에어비앤비 예약률이 70% 나왔고 손님들 반응도 좋았습니다. 저는 영어로 체크인을 도왔고 아내는 청소 관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10월부터 예약 취소가 늘어났습니다. 한 주에 서너 건씩 취소율이 20%를 넘었습니다. 리뷰에도 부정적인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파이가 끊긴다, 온수가 안 나온다, 청소 상태가 별로다. 당황스러웠습니다. 리모델링을 새로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11월 어느 날 아내가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혈압이 170까지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와 더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병원비가 80만 원 나왔습니다. 한국 같으면 건강보험으로 10만 원도 안 나올 금액이었습니다. 아내는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다녀야 했습니다. 그동안 게스트하우스는 제가 혼자 관리했습니다. 로사가 도와줬습니다.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로사는 친절했습니다. 영어도 잘했고 일도 꼼꼼했습니다. 손님 체크인도 대신 해줬고 청소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아내가 병원 간 사이 로사와 둘이 게스트하우스를 관리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로사는 가끔 필리핀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제가 만든 아도보예요. 드셔보세요. 맛있었습니다. 로사는 제 영어 실력을 칭찬했습니다. 선생님, 영어 정말 잘하시네요. 다른 한국 사람들은 영어 못해서 힘들어하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 체크인이 늦게 끝나고 로사와 함께 1층 수영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로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힘드시죠? 부인분도 아프시고 제가 더 도와드릴게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냥 친절한 직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2월 들어 예약률이 더 떨어졌습니다. 50%까지 내려갔습니다. 투어에서 들었던 연 85%와는 달랐습니다. 알고 보니 전 주인이 조작한 리뷰가 많았습니다. 실제 예약률은 60% 정도였고 성수기 아니면 40%까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월 매출을 계산해 보니 평균 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에어비앤비 수수료 15%, 청소비, 직원 인건비 200만 원,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를 빼니 실제 손에 남는 돈은 2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설명회에서 들었던 월 800에서 1000만 원 순수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게다가 아내 병원비가 매달 100만 원씩 나갔습니다. 연금 850만 원 중 600만 원이 생활비와 병원비로 나갔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수익 200만 원을 합쳐도 한 달에 45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유자금 2억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밤마다 걱정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버텨봐요. 성수기 되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저도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로사에게 점점 더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프고 힘들어했지만 로사는 항상 밝고 친절했습니다. 제 말을 잘 들어줬고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함정인 줄은 몰랐습니다. 2024년 1월 성수기가 왔지만 예약률은 60%를 넘지 못했습니다. 중국계 게스트하우스들이 가격을 절반으로 내리면서 덤핑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도 가격을 낮췄지만 소용없었습니다. 2월 어느 날 밤 태풍이 왔습니다. 지붕 일부가 날아갔고 3층 객실 2개에 물이 샜습니다. 수리비 견적을 받으니 2,500만 원이었습니다. 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유자금에서 수리비를 냈습니다. 2억이던 여유자금이 1억 5천으로 줄었습니다. 3월부터 아내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혈압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됐고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게스트하우스 일을 거의 혼자 했습니다. 로사가 더 자주 도와줬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청소를 시작했고 저녁 늦게까지 남아서 체크인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로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마리오가 일을 제대로 안 해요. 제가 다 하는 것 같아요. 마리오에게 물어봤지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로사가 계속 그런 말을 하니까 저도 마리오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결국 4월에 마리오를 해고하고 로사만 남겼습니다. 그때부터 로사와 둘이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했습니다. 아내는 방에서 쉬고 저와 로사는 함께 일했습니다.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었습니다. 로사는 제 힘든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선생님, 정말 힘드시겠어요. 부인도 아프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말해주니까 위로가 됐습니다. 아내는 아프다고 투덜대기만 했지만 로사는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5월 어느 날 밤 손님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로사와 1층 수영장 옆에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로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전 선생님이 좋아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냥 몇 초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로사와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손을 스치고 눈이 마주치고 가끔 어깨가 닿았습니다. 저는 착각했습니다. 로사가 정말 저를 좋아한다고, 외로운 저를 위로해 주려는 거라고. 6월 어느 날 아침 아내가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혈압 때문에 어지러워서 발을 헛디뎠다고 했습니다. 발목이 골절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했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비가 1,200만 원 나왔습니다. 여유자금이 1억 3천으로 줄었습니다. 아내는 2주일간 입원했고 그동안 저는 로사와 단둘이 게스트하우스를 지켰습니다. 밤에 로사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선생님, 무서워요. 혼자 있기 싫어요. 제 방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지만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CCTV에 찍혔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7월 아내가 퇴원해서 돌아왔습니다. 목발을 짚고 다녔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일은 전혀 못했습니다. 8월 어느 날 필리핀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왔습니다. 부동산세 체납 고지서였습니다. 전 주인이 3년치를 안 낸 거였습니다. 총 850만 원. 변호사에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 안 된 사항이라 제가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9월 15일 아침이었습니다. 로사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전화해도 안 받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사무실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현금 3,8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제 명의 체크카드도 없어졌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전날 밤 제가 잠든 사이 로사가 금고 열쇠로 돈을 꺼내 가방에 담아 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다른 지역으로 도주했을 거라며 찾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로사는 한국인 남성들을 상대로 이런 수법을 여러 번 쓴 전력자였습니다.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저를 유혹한 것도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CCTV를 전부 확인했습니다. 로사와 제가 가까이 앉아 있던 장면, 손을 잡았던 장면,
제 방에 함께 있던 장면.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그년한테 넘어가서 이렇게 된 거잖아. 저는 변명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로사가 일방적으로 한 거라고 하지만 아내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는 각방을 썼습니다. 10월 들어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로사가 훔쳐간 3,800만 원과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 600만 원까지 합치면 총 4,4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여유자금이 8,6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예약률은 30%까지 떨어졌습니다. 중국계 게스트하우스들이 더 싼 가격으로 손님을 빼앗아 갔습니다. 월 매출이 300만 원으로 떨어졌고 고정비를 빼면 완전히 적자였습니다. 아내는 저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밥도 따로 먹고 같은 방을 쓰지만 서로 등을 지고 잤습니다. 가끔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년 때문에 이렇게 됐어. 당신이 제대로 정신 차렸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11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했습니다. 6억에 샀으니 5억이라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요. 4억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4억으로 내놓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문의가 없었습니다. 3억 5천으로 내렸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12월 3억으로 낮췄습니다. 그제야 한 명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국인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2억 5천을 제시했습니다. 너무 낮지 않습니까? 지금 시세가 그래요. 싫으면 말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매달 적자가 나고 있었고 여유자금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결국 2억 2천에 팔았습니다. 6억에 산 게스트하우스를 2억 2천에 판 것입니다. 리모델링 비용, 로사에게 도난당한 돈, 체납세금, 의료비를 정산하니 손에 남은 돈은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18개월 동안 9억 2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2월 5일 출발. 짐을 싸면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도 집이 없었습니다. 1억 3천만 원으로는 전세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단 가서 생각합시다.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2월 6일 새벽 5시였습니다. 쌀쌀했습니다. 필리핀의 따뜻한 날씨가 그리웠지만 동시에 그곳의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서울은 당연히 불가능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을 검색했습니다. 인천 부평구 고시원 월세 45만 원, 보증금 500만 원, 3평방, 창문 없음, 공용 화장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2월 7일 고시원에 입주했습니다. 캐리어 하나를 끌고 3층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평방 안에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침대에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38년간 교사로 일하고 평생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66살에 고시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혼해도 나눌 재산도 없고 각자 살 형편도 안 됐습니다. 결국 같은 방을 쓰면서 서로 등을 지고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4시 30분에 고시원을 나와 부평역 앞 쿠팡 물류센터로 갑니다.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상하차 작업을 합니다. 택배 상자를 트럭에 싣고 내리는 일입니다. 일당은 9만 원입니다. 한 달에 25일 정도 나가면 225만 원을 받습니다. 38년간 교단에 섰던 손으로 택배 상자를 나릅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아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익숙해졌습니다. 아내는 동네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시급 9,860원입니다.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받습니다.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사람이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데우고 담배를 팝니다. 부부 합산 연금 850만 원에 알바 수입 400만 원을 합치면 월 1,250만 원입니다. 고시원 월세 45만 원, 아내 병원비 100만 원, 생활비 300만 원을 쓰면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그걸 모아서 언젠가는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을 모으려면 1년 이상 걸립니다. 남은 돈 1억 3천만 원은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고시원에서 아내와 저는 여전히 말을 섞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만 합니다. 오늘 병원 가야 돼요. 응. 월세 납부했어요. 그래요. 그게 전부입니다. 가끔 동네에서 옛 동료 교사를 마주칩니다. 그럴 때마다 고개를 돌립니다. 인사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쿠팡 조끼를 입고 있는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은 편의점에 제 옛 제자가 들어왔습니다. 아내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아내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어머, 내가 여기 사니?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그 제자는 음료수를 사고 나갔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또 울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 잠실 아파트를 팔았을까? 왜 전 재산을 투자했을까? 왜 미시를 믿었을까? 하지만 가장 큰 후회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친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학부모 사건도 미시 사건도 모두 제가 상대방의 의도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영어 하나는 자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어가 통한다고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언어보다 중요한 건 현지법과 관행,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전문성과 사업 감각은 다릅니다. 38년간 영어를 가르쳤다고 해서 필리핀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평생 안정만 추구했다는 아쉬움이 은퇴 후 무리한 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절반만 투자했어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무엇보다 아내와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돈보다 더 큰 걸 잃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한 사람과 같은 방을 쓰면서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습니다. 이게 제가 치른 대가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투자나 이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짧은 투어로는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최소 6개월은 현지에서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전 재산을 한 곳에 투자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절반 이하만 투자하세요. 나머지는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언어가 통한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사업은 언어가 아니라 현지 법과 사람을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신뢰를 지키세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66입니다.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갑니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제 실수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욱더 재미있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